시의 이미지는 어디서 오는가? 최근 시의 이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시는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사물이나 대상, 세계, 화자, 시간, 공간, 분위기, 이들이 엮어내는 관련을 보여준다. 시가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보는 것을 바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시에서 한 송이 꽃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꽃의 이미지다. 시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보이길 기대하는 꽃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꽃이나 추상적 실제의 꽃이 아니다. 과학이나 철학이 아니기에 시에서 꽃은 이미지로 존재한다. 시는 무엇보다 이미지다. 시인에 의해 특유의 방식으로 감각된 사물의 상이다. 우리는 시인이 본 것을 시인이 제시하는 방식을 보는 것이다. 물론 그 방식을 다 이해할 수도 모든 것을 공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시인 자신도 자신이 제시한 이미지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시인이 시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시인이 한 요소로 참여하고 있는 시인에게 나타나는 이미지의 파노라마가 시이다. 시의 비밀은 이미지의 비밀이다. 대지의 은폐성과 세계의 계시성 사이의 긴장을 예술작품의 근원으로 보았던 하이데거를 떠올려 보았을 때 이 이분화된 설명을 일어나 할 수 있는 것이 이미지다. 사물과 세계가 형상을 갖는 것, 즉 이미지로 하이데거적 은폐와 계시가 조우할 수 있다. 이미지로 시는 닫히고 열리는 것이다. 신비화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시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은 그 방식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이미지의 효과에 국한된다. 다시 꽃의 예를 들면 꽃의 이미지가 발생하는 원리라기보다는 이미 제공된 이미지에서 풍기는 향기나 아름다움을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도 꽃에 대해 알게 해주기는 하지만 애초의 입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문제된다면 말이다. 시인 자신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것, 이미지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는 것은 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괄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괄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난감하게만 느껴진다. 단지 영감과 같은 시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낸다고 하기에는 이미지는 대단히 치밀하고 구조적이며 또 전적으로 시인의 창작물이라고 하기엔 시인 자신도 전능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이미지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시단의 몇몇 시인에게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1. 이미지라기보다는 차라리 실체. 서효인. 시의 이미지가 없을 수 있을까? 분명 그럴 수 없을 텐데도 이미지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우선 시인에 의해 감각된 상이 그려지기보다는 사실적인 장면으로 채워진 시를 떠올릴 수 있다. 마치 시인을 격려하지 않고 바로 캡처된 것 같은 장면들로 이루어지는 시다. 여기서는 시인의 개입뿐 아니라 감각하고 반응하는 주체가 비워지고 대상의 사실성, 현상으로서의 세계가 건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주체에 의지하거나 비치지 않는 현상학을 구축하려는 서효인의 시도는 주체의 축소라는 현대시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에게 세계 내의 대상들은 주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주체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쉽게 구부러지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하다. 주체가 뚫고 통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지라기보다는 실체로 나타난다. 모든 단단한 것들이 녹아 사라지는 시대에 부딪혀도 유지될 수 있는 실체로
그려진다. 서효인의 신도시 전문. 고향 친구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북한이 보이는 줄로 안다. 아파트에서 보이는 건 또 다른 아파트뿐이다. 아파트 앞에 아파트 앞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생각하며 잔다. 아파트 뒤에 아파트 뒤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룬다. 내가 아는 노인은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북한 생각을 한다. 내가 아는 생각은 텔레비전뿐이다. 드라마 다음에는 예능 다음에는 뉴스 생각을 한다. 드라마 전에 예능 전에 뉴스에서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북한을 비스듬히 등지고 아파트는 줄을 섰다. 나는 빨갱이도 아니요 지주도 아니었다. 나는 입주민이다. 골프 연습장의 조도는 충분히 도발적이다. 총 쏘는 소리 들리지만 누구도 귀를 막진 않았다. 고향 친구도 아는 노인도 골프장 민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도시는 슬픔에 빠졌다.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 도시는 웃지 않는다. 도시는 눈부시고 내일은 월요일이다. 서효인의 시에 지명, 건물, 구체적 실물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이다. 그는 시를 육체의 언어로 세우길 바라고 육체를 가진 대상이 채우길 바란다. 대상들은 스스로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 같다. 시인에 의해 읽히지도 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관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아파트 같은 건물뿐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삶 역시 건축물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아파트에서 보이는 건 또 다른 아파트뿐이며 사람들은 아파트 앞에 아파트 앞에 아파트에서 아파트 뒤에 아파트 뒤에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생각한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텔레비전이 전부이다. 사람들은 드라마 다음에는 예능 다음에는 뉴스 생각을 할 뿐이다. 그들은 이런 것으로 존재한다.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건축물로 놓여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과 생활이 건조하게 그려지며 감각적인 이미지가 억제되어 있다. 서효인이 세계를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물체로 인식하려는 것은 이미지에 저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시는 사실에 부딪혀서 이미지가 물러나는 것이다. 이미지를 제어하는 순간에 그의 시는 태동한다. 이것은 서효인의 시를 때로 딱딱하게 매우 유니크하게 만든다. 그가 이미지의 황폐화나 실패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미지 편에 서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지는 시인이 세계를 바라볼 때 시인의 내면에 서성이는 그림인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그림이 아니라 대상이며 세계 자체다. 서효인은 여기에 들어서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시쓰기가 갖는 철저함과 연결성이다. 이 이미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강성은 익숙한 이미지가 있다. 익숙하기는 한데 잘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마치 우리를 알고 있는 듯한 이미지들이 있다. 때때로 어떤 이미지들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지금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간과 공간의 경과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이동을 해서 우리를 찾아온 듯하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다. 시인 이전에 생존했고 우연히 시인의 눈앞에 당도하였으며 우리를 대표해 시인이 이를 바라보는 상태로 제시된다. 이렇게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미지의 내용은 모호하고 신비하다. 처음과 끝이 구별되지 않으며 대상들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어떤 계기로 작동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강성은의 시가 보여주는 장면들은 대개 이러한 원형적 고독을 지닌 것들이다. 그의 이미지들은 감각과 경험의 이전 혹은 이후 의식이 미치지 않는 어느 먼 곳에서 발원되는 듯하다. 시간과 공간이 지워진 곳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은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의 신호를 매일 익숙하게 접한다.
역사라는 이름으로 구성해온 인식의 체제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풍광을 늘 맞닥뜨리곤 한다. 무엇인지 모르는 채 말이다. 지루하게 빛이 과수원 위에 머물렀다. 해충을 죽이기 위해 모깃불을 놓았는데 흰 연기가 점점 번져 과수원을 덮었다. 과목들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과수원은 미궁처럼 끝없고 그 속에서 벌레들의 윙윙거림이 쏟아져 나오고 뛰쳐나오고 연기는 더욱 짙어지고 검어지고 불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동물들의 발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누군가의 울부짖는 소리, 저 속에 무엇이 있는 걸까? 과수원은 어디로 간 걸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무심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느새 소리들이 잦아들고 연기가 조금씩 거치고 사라진 과수원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는 듯했다. 해충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기가 사라지자 나무 꼭대기마다 죽은 새들이 앉아 있었다. 푸른 사과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매달려 있는 죽은 새들. 죽은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들썩이고 있었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 사이로 양산을 든 노인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바닥에 죽은 새들을 밟고 들썩이는 새들을 밟고 바삐 걸어갔다. 과수원의 겨울을 생각했다. 거긴 아무것도 없는 겨울. 강성은의 여름주간 전문. 강성은의 과수원은 탐색할 수 없는 곳이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알 수 없는 장소다. 과수원은 미궁처럼 끝없고 그러면서도 과수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다.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무심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벌레나 동물들의 또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들이 잦아들고 연기가 조금씩 거치고 사라진 과수원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 과수원은 사라졌지만 넓다. 이 이미지는 어디서 왔는가? 강성은에게 이미지는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해하고 질문하고 함께 소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시의 마력이다. 이미지는 시인보다 먼저이고 이미 형성되어 있고 관객을 개의치 않는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는 채 시인은 그 일부를 받아 적는다. 감각을 넘어선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경험, 세계를 넘어선 세계의 이야기를 채록한다. 알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강성은 시의 이미지들이 단지 꿈 같거나 몽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비현실적인 그로데스크도 아니다. 이것은 마치 의식의 얇은 벽지 한 장만 벗겨내면 나타날 꿈틀거리는 또 다른 현실이다. 우리를 알고 에워싸고 있는 이 화면에 우리는 익숙하다. 단지 언제 보았는지 기억할 수 없을 뿐이다. 3. 이미지가 구원해 줄 것이다. 성동혁. 무엇인가를 원한다. 간곡히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무엇인지 모르는 채 헤매고 그 속에서 쓴다. 다만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 이러저러한 것들을 필사적으로 비추어 준다. 이것을 저것을 들여다보게 한다. 죽음이 얼핏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가시적인 입구일 뿐이다. 성동혁에게 이미지는 온 영혼을 내어 바쳐서 얻고 싶은 것이다. 이미지 하나하나가 거의 불가능해서 길어 올려진다. 독특하게 죽음의 도움을 자주 받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시에서 사물들은 부득불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다. 최후의 순간이란 신이 어리는 순간이다.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않고 사물들은 죽음을 뚫고 나아가 거의 신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그리하여 종착지 없는 도달로서 현현하듯 나타난다. 그는 사물들의 미사여구가 완전히 벗겨지는 곳에서 시를 쓴다. 성동혁 포르말린. 배꼽을 깨뜨리며 걷고 있다. 신과 멀어지고 있다. 이제 내 입으로 말해야 하는 이야기다.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그저 영원하다. 침착한 이젤 위에서 각막이 벗겨지고 심장이 썰리고 그러다 운 좋게 가끔 사람이 되어도 나는 그저 영원하다. 그러나 격자무늬 방 안에선 도저히 잠들 수 없다. 스스로의 장기를 바라보며 나를 헤매고 있다. 새벽이 되면 사람이 되는 창백한 셔츠처럼 나를 정리하는 신이여, 어느 옷걸이에 나를 걸어두었는가? 어느 옷장 속에 나를 처박아 두었는가? 그의 시는 표면적으로는 이미지를 얻은 것과 아직 이미지를 구하고 있는 문장 간의 뜨거운 긴장이다. 배꼽을 깨뜨리며 걷고 있다. 신과 멀어지고 있다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그저 영원하다와 침착한 이젤 위에서 각막이 벗겨지고 심장이 썰리고는 그러다 운 좋게 가끔 사람이 되어도 나는 그저 영원하다와 대치된다. 두 인용 모두에서 앞부분은 이미지를 얻고 있지만 뒷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과감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한번 얻을수록 그것에 근접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고투는 계속된다. 이 지난한 도달의 과정을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 성동역에게서는 이미지가 구원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는 듯하다. 이미지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미지만이 정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도래하지 않는 것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그의 시의 탄생 지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도래하지 않는 이미지에 자신도 모르게 도달해 있다는 것. 도달한 곳에서 도달을 꿈꾸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그는 도달을 살기 위해 도달하지 않는다. 도달을 지속적으로 미완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그의 시의 숙명이다. 이 역설이 이미지에 도달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을 무찌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듯이 말이다. 4. 본 것을 쓴다. 장승리. 무엇을 쓸까? 어떤 이미지를 쓸까? 시인들은 이미지를 사랑하기에 종종 이미지에 손대는 것을 싫어한다. 시인이 이미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스스로 존재하길 바란다. 이미지는 높고 이미지는 불가피하고 이미지는 신비하다. 시인이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한편의 시가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보다 평등한 대칭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지는 선재하지도 위를 가지지도 않으며 시인과 마주선다. 시인의 존재에 의해 시인의 작용으로 이미지가 출발한다. 이미지는 시인과 동등하다. 장승리에게 이미지는 지금 막 눈앞에 펼쳐진 어떤 것이다. 그것은 빛일 수도 나뭇잎일 수도 고양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인이 한 축에 자리함으로써 그 맞은편에 빛과 나뭇잎과 고양이의 이미지가 성립한다. 시인의 눈이 사물을 발생시키고 발화시킨다. 시인이 보는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장승리 에덴의 서쪽 전문. 나뭇잎으로 가려지지 않는 앙상함. 허기를 추월한 더 이상 발라낼 수 없는 빛 앞에서 눈이 부시다. 셀 수 없는데도 부족하다. 더 이상 발라낼 수 없는 빛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강인하게 여겨진다. 지금 시인의 눈은 빛을 마주하고 견뎌낸다.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는 빛을 발라내는 눈은 대상과 팽팽하게 겨루기라도 하는 것 같아. 눈이 부시다는 것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는 증언이다. 눈을 끝까지 뜨고 있는 자만이 눈부심의 극렬함을 맛볼 수 있다. 허기를 추월한 빛의 가운데로 들어설 수 있다. 사물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보는 사물이 나를 본다는 것이다. 사물이 나를 보고 있음을 내가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뜻한다. 이 동시에의 치명적인 순간을 기록하려는 것이 장승리의 시다. 동시에 눈과 사물은 서로를 시작하고 유지한다. 서로를 지킨다. 그것은 빈틈없고 치밀하며 가장 사소한 듯 거대한 동행이다. 장승리에게 본 것을 쓴다는 것은 보는 순간 쓴다는 것과 같다. 그는 두 눈으로 쓴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가릴 수 없는 시인이다. 비록 주머니 속에 웅크린 손이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그 손을 꺼내지는 않는다. 5. 존재는 현재이다. 고로 이미지는 현재한다. 이윤설. 이미지가 보다 더 가까이서 발생하는 시인들이 있다. 이미지와의 거리를 통해 이미지의 힘이나 위상을 의식하는 것과 달리 보다 친연적으로 이미지가 발생하는 시인들이다. 이윤설에게 이미지는 특별히 어떠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의식적이어도 가장 늦은 의식이며 존재의 뒤에 나타나는 의식이며 따라서 의식이라기보다는 평이한 현재와 같다. 존재의 현재, 그것이 그냥 존재의 이미지다. 존재를 통틀어 존재 아닌 것이 없는 것, 그것이다. 현재란 무엇인가? 피와 살이다. 피와 살과 행위다. 생략 없는 가감 없는 과정이다. 모든 방향이 구별 없이 엎질러져 있는 부유하는 시공이다. 이윤설의 시에서 존재는 이러한 현재 전체에 걸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현재가 바로 이미지로 현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계화할 수도 연결할 수도 없다. 존재는 자신의 이미지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따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이미지는 존재의 최초에서 최후에 이르기까지 존재 자체다. 그렇게 즉물적이다. 이윤설의 자줏빛 방 전문. 이곳은 비가 자주 자줏빛으로 온다. 멍들은 것들이 낳느라 멍들은 자리에 피가 스며 번진다. 눈썹을 자른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횡단보도를 건너다 맞은편 우연히 만난 이에게 바톤을 건네받듯 전해 들으며 나는 그 소식을 넘기지 못해 가방에 찔러 넣고 빚어진 거리를 걷는다. 내가 죽었다. 죽는 사람들은 모두 미안하다고 쓴다. 너도 그랬다고 한다. 미안. 모두들 안녕히. 자주 잠이 오고 꿈이 오고 눈을 뜨면 벽이 비를 흘리고 있다. 100만 년 전에도 나와 같은 평범한 한 여자가 있을 것이고 벗은 몸에서 깨어 100만 년 전의 비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자줏빛으로 물들어가고 100만 년 전의 꿈이 기억나지 않아 눈을 감을 것이다. 감은 눈으로 자줏빛 피가 흐른다. 나는 내 죽음으로써 조금쯤 삶 쪽으로 밀려갔다. 눈썹을 자른다. 쪽가위를 대고 사삭사삭 눈썹을 살리기 위해 자르면 더 자라나는데도 맞은편 거울의 나의 눈썹에서는 낙엽지듯 눈썹이 떨어져 내린다. 잠재우듯 나의 눈썹을 뉘듯 미안 모두들 안녕히. 자주벽이 되도록 기다리는 동안 자줏빛 멍이 또한 100만 년이 되어가는 방. 내가 누우면 낙엽이 쌓여 덮이는 하늘이 잘 보이라고 눈썹을 자른다. 죽음은 끝일 거라고 말해주는 게 너를 위한 꽃이다. 더는 없다고. 아마 하늘이 그렇게까지 잔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죽음 이후는 무우라고. 너를 드리기를 예약받아 놓은 비와 눈썹과 눈물이 딸린 방. 이곳에서 나는 만나기로 한 너를 기다리는 동안 자줏빛으로. 이곳은 비가 자줏빛으로 온다로 시작하는 자줏빛 방은 생경한 듯 보이는 자줏빛 비가 어떻게 시 전체의 이미지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줏빛 비는 나라는 존재가 빚어내는 상황들의 변주에 의해 실감나게 성립되어 간다. 즉 나의 현존에서 흘러나오는 자줏빛 피, 자줏빛 멍을 거쳐 자줏빛 방을 지나 자줏빛 여자에 이르면서 자줏빛 피는 이미지로 실현된다. 자줏빛 여자는 나의 과거이며 나의 현재이다. 100만 년 전에도 나와 같은 평범한 한 여자가 있을 것이고 벗은 몸에서 깨어 100만 년 전의 비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자줏빛으로 물들어가고 해서 보이듯 나와 겹쳐진다.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고 벽이 되도록 현재만 남을 때, 현재의 벽 속에서 나의 존재가 엎질러질 때 모든 것이 자줏빛 이미지로 혼종되는 이윤설의 세계가 나타난다. 자줏빛 비는 자줏빛 여자를 깨우며
자줏빛 여자는 자줏빛 비를 내린다. 자줏빛 여자는 나의 이미지며 곧 세계의 이미지이다. 존재는 여기에서 거기로 모든 접촉과 이동이라는 현존에 걸쳐 있다. 이윤설의 시는 이렇게 가림막이 없고 덮여 있지 않다. 굳어진 것이 없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경계 없이 흘러다니는 현재이며 이미지 역시 현재하기에 여념없는 것이다. 6. 문장이 행위한다. 이제니 시가 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언제나 실감하는 것은 아니다. 말을 느끼는 순간에도 말의 방향을 보게 마련이고 말을 넘어 의미로 훌쩍 가버리기 십상이다. 도대체 말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머무르는 순간 말이 꺼져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비라는 말이 있을 때 나비의 뜻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나비라는 기표에 머무르면 휘청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 나비라는 말은 잡을 수 없는 까닭이다. 말에 머무르면서 말을 누르거나 잡는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고 말의 밑으로 빠지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니가 보여주는 시도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의 시는 아슬아슬하게 말의 표면 위에 머무르고 질주하고 귀환한다. 지속적으로 말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말은 스스로 행위하면서 동인이 되어 시적 생산을 추인해낸다. 이때 생산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 무엇을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찾지도 나타내지도 고려하지도 발견하지도 않는다. 그냥 존재할 뿐이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스스로를 느끼고 돌아보고 반응하면서 말이다. 이제 말이 주권을 갖는다. 말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산한다. 이런 경우 이미지는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말 위로 말과 말 사이에서 말의 뒤에서 떠오르는 것이라면 이제니 시에서처럼 말과 말 사이에 말이 있다면 이미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말이 그림이 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말로 세포분열된다면 말이다. 이제니 있었던 것이 있었던 곳에는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고의 전문. 한낮은 태양의 눈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있었던 것이 있었던 곳에는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 사라진 것의 자리를 메우는 것 같지만 빛은 공백을 환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위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존하려는 사람이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것들은 흔적을 남긴다. 사라진 흔적조차 흔적을 남긴다. 어제의 자리에서 어제의 사물을 접하면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는 법이다. 굳이 이곳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눈을 감으면 빈자리로 다시 찾아드는 무언가가 있다. 감추어진 뜻 속으로 다시 스며드는 목소리가 있다.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새겨놓는다. 사이와 사이를 배회하면서 눈을 뜬 채로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몇 겹의 움직임 위로 몇 겹의 움직임이 겹쳐 흐르고 있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당신 자신의 물결을 만드십시오. 겸손한 어조 속에 단호함이 배어있는 목소리였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장면들 속에서 흘러가는 그림자를 응시하는 것은 음지의 열매를 길러내는 일만큼이나 수고로운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있었던 것과 있었던 것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간격이 있었다. 발생한 간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걸음이 있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오랜 슬픔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나무와 나무가 자랄 때 그림자와 그림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얼룩이 번진 상태로 종이 위로 흐르는 것이 있었다.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있었다. 눈을 돌리면 가파른 언덕길에서 아이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있었던 것이 있었던 곳에는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 무언가 모르는 것이 풍경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니의 시는 말이 몸이 되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몸이 된 것과 되지 못한 것, 몸의 흔적과 몸의 회복 같은 문장들이다. 문장을 이루는 말들은 전체 부분이 아니다. 부분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각각의 문장들은 그 자체로 완성체여서 여러 방향으로 어디로든 갈 수 있다. 풀려난 문장들은 다른 문장들과 어울릴 수도 홀로 갈 수도 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었던 것이 있었던 곳에는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 사라진 것들은 흔적을 남긴다. 사라진 흔적조차 흔적을 남긴다. 몇 겹의 움직임 위로 몇 겹의 움직임이 겹쳐 오르고 있었다와 같은 말들의 겹침과 배회는 말이 흘러가 버리지 않고 다시 말이 되어 말의 흔적을 쫓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제니 특유의 합법이라 할 수 있다. 인상적인 것은 이제니의 문장이 모든 행위의 가능성으로 살아있을 때 문장의 틈과 기공과 간극이 자유롭게 부풀어 오를 때 그 변화무쌍한 문장의 몸 자체가 다름 아닌 이미지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문장은 형체 없는 이미지다. 사이와 사이를 배회하면서 눈을 뜬 채로 잠들어 있는 것, 그러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든 깨어나는 것이 문장이고 바로 문장의 이미지인 것이다. 문장이 행위한다. 7. 알 수 없는 것들과 섞여들다. 이선욱의 시를 읽으면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시를 쓰는 동안 시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피부를 열게 되는 것일까? 그리하여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일까? 시라는 것은 외관상 몇몇 낱말들을 특이하게 배치하는 것에 불과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 사실상 시인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일까? 시를 쓰는 상태는 평안한 것이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건드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어떤 것을 접촉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하여 느끼게 된다는 것은 잔혹한 일이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러한 과정 속으로 들어서야 한다. 시란 대상이나 세계를 시적 주체에게 끌고 와 동화시키는 것이라는 오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어떠한 방향으로의 동화이든 시인이 자신을 단단히 추스를 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시인은 먼저 함락되게 마련이다. 세계는 함락되지 않으며 오직 시인이 그렇게 된다. 다가선다는 것이 갖는 의미이다. 시인은 피할 수 없이 섞여야 한다. 눈으로 바라보며 피부로 감각하면서 섞여들어야 한다. 그는 평정을 유지할 수 없다. 흔들리며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러한 시의 전 과정이 이선욱에게는 민감하게 자각된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함락시킨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채 세계에 섞여드는 일, 알 수 없는 채 느끼는 일, 시의 곤혹이 번져나오는 자리이다. 이것을 이선욱의 시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까? 이선욱의 노동. 나는 매일 출렁이는 지방을 마셨지. 벌컥벌컥 숨이 넘어가도록 별을 닮은 목구멍이 창백한 꿈이 되도록 들이켰네. 환상과 백야의 물결을, 느린 굴곡의 그 맛을, 하루하루 단순한 감정으로 흙과 백의 눈동자로 그보다 황홀한 도취처럼 우아하고 신나게 잊어버렸지. 오, 내가 악마처럼 울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출렁이는 지방을 마셨다는 고백은 시의 정황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준다. 세계보다 지방이라는 말은 심리적 거리가 있다. 지방은 고향이 아니다. 지역에 가깝다. 출렁이는 지방이란 지방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범람함을, 그것을 구경하고 관찰함을 암시한다.
이 지방을 마셨다는 말에서 낯선 지방을 마시고 들이켜야 하는 상황이 제시된다. 세계와 섞여야 하는 것이다. 벌컥벌컥 숨이 넘어가도록 견뎌야 하며 그 일은 때로 창백한 꿈이나 황홀한 도취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이것은 악마처럼 울어야 한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악마는 울지 않으며 이 세계와 섞이지 않는다. 악마는 이방인이다. 그런데 지방을 마시고 환상과 백야의 물결과 느린 굴곡을 마시는 것은 악마를 허물고 울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선욱이 생각하는 시와도 같다. 이선욱에게 시는 이렇게 선명한 붕괴며 진입이다. 자신의 이방을 의식하고 섞일 수 없는 것들과 섞여야 하는 일이다. 가혹한 일이지만 심지어 이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8. 내가 나를 어루만지는 것이 이미지다. 박준. 어떤 시는 본능적으로 멀리 나아가지 않는다.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 크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며 또한 힘을 들이지 않는다. 힘을 전혀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말, 소리내지 않는 소리 같다. 멀리 세계를 모험하지 않으며 그냥 온몸을 고르게 천천히 돌고 있는 피의 순환같이 여겨진다.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며 돌아와서 보니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다. 박준의 시가 보여주는 이 친절함, 너그러움, 기다림은 사실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이어서 놀랍기만 하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체 중심적인 것 혹은 주체 지향적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주체 배려적인 것이다.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주체가 겪는 극단성의 곤란으로부터의 탈피라 할 수 있다. 현대시에 이르러 주체는 선험적인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소멸되고 축소되는 양극의 어느 쪽엔가 있다. 최근의 시들은 후자 쪽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박준은 이 양자의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다. 그는 주체를 대상처럼 대하고 타자처럼 배려한다. 신기한 일이지만 박준의 시에서 주체는 다른 대상들과 동등하게 보살핌을 받는다. 그리하여 나는 나에게 돌아오는 귀의를 한다. 나를 헤아리는 일이 적절하다. 내가 나를 맞이하는 곳에서 시가 만들어진다. 나는 나의 그림자이며 내가 나의 이미지다. 박준 84p. 받아놓은 일도 이번 주면 끝을 볼 것입니다. 하루는 고열이 나고 이튿날은 좋아졌다가 다음날 다시 열이 오르는 것을 3일열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젊어서 학지를 앓은 주인공을 통해 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30의 정도를 더 살다 갑니다. 자작나무 꽃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암꽃은 하늘을 향해 피고 숫꽃은 아래로 늘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입니다. 늦은 해가 나자 약을 먹고 오래 잠들었던 당신이 창을 열었습니다. 잊고 잤던 웃옷을 벗어 푸드덕 털었고 저는 쓰고 있던 책을 덮었습니다. 겨울을 보낸 새들이 북으로 날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혼자 온몸으로 견디고 나서야 함께 맞을 수 있는 날들이 다시 오고 있었습니다. 박준의 시는 주체를 따라가면서 읽어주고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동선으로 되어 있다. 젊어서 학지를 앓은 주인공을 통해 3일열을 알게 되었다든지 자작나무 꽃의 암꽃과 숫꽃이 어떻게 피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긍정되며 당신이 창을 열었습니다. 입고 잤던 웃옷을 벗어 푸드덕 털었고 저는 쓰고 있던 책을 덮었습니다와 같이 당신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도 동등하게 그려지는 등 그의 시에는 자신이 이해하고 감각하고 아끼는 자신의 모습이 섬세하게 포착된다. 이렇게 평온하게 자신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의 모순을 극복했던 것일까? 이것은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닌가? 너무 먼 곳에서 헤매고 있을 때, 너무 많은 도구를 만들거나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할 때 그의 시는 천천히 깊이 스며든다. 마치 아무 방법도 고안할 필요가 없으며 늘 하듯이 내가 나를 어루만지는 일, 이것이 시의 이미지고 시의 모든 것이라는 듯이 말이다. 9.
접혀 있음에 대하여 안미린. 눈앞에 보이는 것이 구김없이 잘 펼쳐진 세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충분히 펼쳐져 있어서 보이는 대로의 육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혹 우리의 눈이 몇 가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접거나 변형시켜서 또는 그것을 넘어서 보는 것이라면 안미린의 시에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충돌이다. 시선의 의욕과 메타성이다. 메타시선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그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데에 끌린다. 보이는 대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도록 설계된 구조가 등장한다. 구조가 대상을 보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시, 위와 아래, 깊이와 높이 등이 반사된다. 그의 시는 이 설계 내에서 회전목마나 그네를 타고 불규칙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 메타시선이라는 것은 화면을 복잡하게 만든다. 대상들이 등장하면서 설계가 겹친다. 구체와 추상이 대응하고 맞서는 것이다. 이미지가 정착하기 전에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가 출현한다. 그래서 안미린의 시는 구절구절이 주름같이 보인다. 높이, 깊이, 점들 사이에 무수한 주름들이 있는데 접혀있는 까닭에 무엇을 접었는지 잘 알 수 없다. 이것을 펼치는 상상을 할 때 그의 이미지가 발생한다. 펼쳐도 더 펼쳐야 할 것 같기에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발생한다. 메타시선에 이은 메타이미지라고 할까? 안미린의 거인의 원본. 천사를 흔들면 나타날 수도 있지. 천사가 흔들려서 완성되는 거인. 거인의 침대는 낮고 견고할 테니 외계에 가까웠던 건 지붕일 테니 창밖을 알고 싶어서 창틀을 뭉개는 악력. 거대한 관점들을 무릎으로 짚어보는 감각. 지구는 구했고 지구를 구한 후 무연히 포옹을 나누는 자축. 이 크기가 내 체온이구나. 내 온기가 내 시작이구나. 겨울에는 거울 가까이, 거울의 중심에는 중심 가까이 내 천사의 깊이를 완성하면서 가능한 천장마다 내 기분의 높이를 표시하면서 나는 내가 자랑스러울 텐데, 나는 우리가 자랑스러울 텐데. 악마를 울리면 나타날 수도 있지. 거울과 겨울의 경계에 선 거인. 거울의 겨울이 겨울의 거울처럼 반칙이라면, 낯선 영웅들의 턱선을 믿어왔다면. 메타의 의식이 크기, 깊이, 높이, 경계, 턱선 등의 지시어로 나타나고 있다. 설계와 구조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의 형체를 지니면 천사, 거인, 지구, 겨울, 거울, 악마, 영웅 등으로 살아난다. 시에서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명사들은 구체와 추상이 어우러지고 결합하고 있는 말들이다. 이 민감한 겹침이 구문 단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거대한 관점들을 무릎으로 짚어보는 감각, 이 크기가 내 체온이구나. 내 온기가 내 시작이구나. 거울과 겨울의 경계에 선 거인들은 대상과 설계, 구체와 추상이 응전하거나 포옹하는 구문들이다. 그래서 직설적이지 않고 주름이 잡혀 있다. 문장을 더 잡아 느리면 구체와 추상이 만나면서 접혀졌던 세밀한 부분들이 펼쳐질 것만 같다. 시의 제목인 거인의 원본이라는 말이 재미있다. 원본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얽혀 있었을 것이다. 침대나 천장 같은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인의 침대나 가능한 천장과 같이 메타로 에워싼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가 공존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함께 어른거렸다면 각각의 데시벨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학년이 한꺼번에 펼쳐졌다면 그럼으로써 안미린의 시는 결국 메타를 부정하기에 이르는 것은 아닐까? 각각 다른 크기와 출처를 가진 이미지들이 평등하게 펼쳐지는 외계는 바로 메타성이 사라지는 지대가 아닐까?